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들과 함께 지역 언론 보도를 살펴보고 나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디어 비평, 이달의 전북 뉴스콕 시간입니다. 장마가 온다고 하더니 이제 온다는 비는 오지 않고 한동안 이제 7월 초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서 이제 여름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일주일 사이에는 또 비가 내려서 더위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또 어느 지역은 또 너무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서 또 그거대로 걱정이라고 합니다. 중간이 없는 날씨에 살짝 우울해지는 하루지만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재익입니다. 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원더 휴머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뭄 장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이게 전주에서는 비가 내려서 단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기온도 좀 내려간 것 같아서 좀 서늘하게 보내고 지금 라디오 방송에 함께하고 있는 원더 휴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곳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름은 강문식입니다. 민원연 회원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여러 이제 노동단체에서 주로 활동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또 자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근데 이게 저도 사실 매번 진행할 때나 좀 떨리긴 하거든요. 근데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진 마시고 이제 저희가 또 6월에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제 또 주제 오늘 뭐 할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뵙는데 근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이제 저녁에 달리기 운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소 운동을 안 했다 보니까 네, 살만 쪄가지고 네,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천동에 살고 있어서 에코시티 새변공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주 가는데 일단 매일매일 나가는 것부터가 굉장히 일단 일이고요. 안 나가는 날이면 합리화를 해서 오늘은 어디가 아파, 오늘 너무 피곤해 해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가 덥기도 너무 더웠잖아요. 네, 덥고 오늘은 너무 더워 해가지고 그렇게 나름 합리화를 하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그래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비슷한 네. 그런 운동에 관련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근데 좀 궁금한 건 그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뛰고 그러면 몇 보 정도 이렇게 걸음 수는 혹시 제가 체크를 안 해봤어요. 체크 안 해보셨어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한 동네에서 24년째 저도 살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데 이웃 엄마가 천변을 한번 걸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변? 그렇지. 전주에는 전주천변 있고 그렇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냥 차를 타고 다니면서만 봤는데 우리 동네에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 속의 그런 장면이 될 정도로 네.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4년 동안 거기를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했는데 거기를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이웃 엄마는 자주 걸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면 되게 한 7,000보에서 10,000보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게 부담스럽고 그럴까 했는데 저번에는 갔다 왔더니 14,000보를 또 걸은 거예요. 약간 다른 걸으셨네요. 코스로 네네.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운전은 하지만 또 자전거를 못 타요. 어렸을 때 조금 겁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좀 요즘에 좀 자전거를 좀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뭐 청취자분들도 웃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는데 제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고 있냐면 네. 너무 겁이 나니까 헬멧은 이제 기본이잖아요. 네. 보조바퀴를 달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다 누구나 그렇게 달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게 당연하고 이해되지만 저는 이제 어른인데 주변에서 그렇게 해갖고 언제 늘겠냐고 그걸 떼야 더 빨리 익숙해진다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이제 나이가 10대, 20대가 아니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나는 그쵸, 넘어지면 끝이다. 네. 그래서 골절이 되었을 때 회복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보조바퀴를 달았어요. 자전거 그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강문식 회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아까 서두에 뭐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궁금했어요. 네.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네. 뭐 일례로 햇볕이 정말 요즘 너무 뜨거웠어요. 네. 제가 이제 매장이 1층인데 네. 그 서양이어갖고 오후만 되면은 너무 뜨겁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예 그 이렇게 뭐 단열 필름이나 아니면 뭐 저 어닝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네. 제가 이제 햇볕이 그렇게 너무 뜨겁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거리를 둘러보니까 그런 걸 안 한 가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구나. 그쵸, 저는 노하우. 네. 지금 뭐 그런 네. 좌충우돌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홍보를 한번. 와, 궁금합니다. 네. 삼천동에서 네. 지금 한의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상호까지는 네네네. 삼천동에 있는 한의원으로 혹시나 삼천동에 오시다가 혹시 뭐 이렇게 우연히 이제 오시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성의껏 잘 진료하겠습니다. 네네. 삼천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의원을 이제 좀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으셔. 그럼요. 이제 접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까요? 네네. 어쨌든 그러실 수도 있죠.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또 한번 근황에 한번 얘기해봤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에서 방송되는 미디어 비평 오늘의 전북 뉴스 콕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가수 윤상 씨의 달리기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뭐 약간 본격적인 내용을 저희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전북 민원련에서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지역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표를 통해 이제 선정을 하는데요. 지역에 좋은 기사들도 많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역 언론들이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7월에 좋은 기사 후보는 2개였습니다. 1번은 부안 지진 1년 후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KBS 전주총국의 방송총국의 보도였고요. 2번은 전주 납골당 분쟁의 유족 피해를 우려한 이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의 이제 책임을 지적한 전북일보의 보도였습니다. 두 후보 중에 이제 KBS 전주 방송총국의 부안 지진 1년 후를 살펴본 보도가 71.4%의 투표를 받아서 2025년 6월에 좋은 기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뒤에 벌써 1년이 생각해보니까 넘었더라고요. 부안 지진이 난지. 이제 지난해 6월 12일 날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그때 기억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그 전에 발생했었던 이제 장수에서 지진까지 좀 포함을 해서 이제 전북 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고 또 불안도 많이 아마 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KBS는 부안 지진 발생 1년 후에 이제 행정안전부의 원인 조사 결과 이제 새로운 그 지역에서 단층을 발견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상처가 이제 물론 이제 상담까지 하면서 치료가 많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평야 지역하고 이제 새만금 같은 이런 매립 지역이 많은 전북 지역의 특성상 지진에 이제 지반이 약해서 지진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건물 내진 설계가 중요한데 이 내진 설계율이 전국에서 6번째로 낮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 14점 몇 %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1년 전과 비해서 한 0점 몇 % 올랐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발생 1년 후에도 잊지 않고 사후 점검을 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심리 상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 조금 기억이 나는 게 지진이 발생한 날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울리는 구웅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갑자기 한 2, 3초 그냥 진동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막 울렸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막 드드드드득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막 온 집안에 재난 문자 소리가 삐 하고 울면서 울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금방 되게 한 짧게 저희는 끝났지 느껴졌지만 이제 멀리 떨어진 전주에서도 그런 정도 여파를 느꼈는데 이제 가까웠던 곳에 계신 분들은 더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때 어떻게 두 분은 그날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네. 외부에 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가족들한테 들어봤더니 집에서 뭐지 그 베란다가 네. 이렇게 그런 움직이는 이런 걸 느꼈었다고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다는 얘기를 가족의 얘기를 네.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부안에 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친정엄마하고 통화하게 됐는데 네. 너무나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심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친정엄마는 그 당시에 이제 밖에서 네. 좀 활동하고 계셨는데 그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런 재난의 상태를 맞이하셔서 네. 너무나도 조금 더 크게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그 대피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그 직접 경험 못지않게 간접 경험도 그런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게 되는구나. 네네. 가족들도 이렇게. 이런 네네.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부안에 그래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즉각 거기에 그 심리상담 지원하는 기관이 왔었고, 이제 나주에 있더라고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굉장히 행정과 이런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제 기억에 한 4-5개 기관이 동시에 와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그래도 잘 작동이 됐구나. 그 당의 시군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서까지. 그래서 한켠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에 대한 일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길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날은 저도 그 이제 막 아주 구체적인 기억은 아니어도 그날 아침에 이제 저는 식탁에 앉은 이제 아침에 아파트 전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하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느꼈나? 뭐 했나? 뭐 이렇게. 근데 분명히 뭔가 이렇게 살짝 갸우뚱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번호로는 재난 문자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저 핸드폰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지진이었다는 거는 한참 이제 몇 시간 지나서 이제 알았고. 그래서 이 지진이란 게 이제 이렇게 출렁하면서 이제 흔들리는구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 체감한 거는, 기억에 남는 정도의 지진은, 그 정도 규모의 지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1년 지나서 이번에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부안만 하더라도 바로 옆에 이제 고창 있고, 고창 영광 경계 핵발전소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때 이제 핵발전소는 문제가 그 얘기 없을 있었어요. 거냐. 네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뭐 영광원전? 아니지, 영광이 아니고 한빛. 한빛 원전. 한빛 원전인데 거기가 딱 사실 영광에 있다고 하지만 영광이랑 고창 그냥 딱 경계선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 지역명을 안 쓰잖아요, 원전은. 지역 그렇죠. 이름, 지역 그렇죠. 이미지가 이게 좀 노출되니까 안 좋아진다는 이유로.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 그런 재난 관련해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적십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적십자에서 그 위탁을 받게 돼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전에 적십자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보급하고 발빠르게 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 관련해서도, 심리 관련해서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상황이 됐을 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도 그 전에 경주 포항 지진이 세게 그렇죠, 났었잖아요. 그때. 되게 크게. 그때 수능 그때는 이제 날짜를 바꿨잖아요. 그때는 전국에서 다 느꼈잖아요, 진동을. 그때 이후로, 그때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나? 그때 막 진동을 느낀 거예요. 흔들림을. 근데 그 뒤로 뭔가 살짝 의자에 앉아 있는데 흔들리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심리적 그런 게 문제인가?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괜찮은데 가끔씩 이제 막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진짜 더 크게 겪으신 분들은 훨씬 더 무섭겠구나. 크게 남아있고 오랫동안 진짜 가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훨씬 더 공감이 되고 많이 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그렇고요. 또 이렇게 1년 후에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막 있기가 쉬운데, 이거를 이제 방송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사후 점검도 해주고, 이제 또 원인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다음에 이게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점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이달의 좋은 기사 내용 이야기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전북 지역의 언론 보도를 저희가 직접 살펴보고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북 지역 버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8월 1일부터 다음 달부터죠. 네. 도내 14개 시군, 이제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도내 14개 시군 전부 시내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모두 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2021년 7월 이후에 4년 만에 인상을 추진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금이 인상이 되면,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각 시군 단체장들이 이제 시장 군수가 이제 이거를 뭐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뭐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주는 아마 오를 것 같아요. 막 전주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안내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금이 인상이 되면 성인 기준 전주시와 완주군 시내버스는 이제 이거는 이제 카드 말고 현금이죠. 1,500원에서 1,700원이 되고요. 카드는 이제 50원씩 할인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익산, 군산, 정읍, 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그 다음에 남원시는 1,550원에서 1,750원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정읍, 김제, 남원은 이제 1,000원 단일 요금제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민들은 이제 그냥 1,000원만 내고 타면 되는데, 이제 이 오른 만큼 이제 그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 지역도 이제 농어촌 버스도 이제 1,000원 단일 요금제인데, 이게 이제 또 역시 오른 만큼 200원 오른 만큼 이제 군에서 이제 그 버스 회사한테 줘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버스 업계에는 이제 그 원래 경영난을 이유로 처음에는 520원 정도의 인상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버스 요금이 전주시 같은 경우 2,000원을 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2,000원을 넘게 되는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2,000원이 넘는다 하면은 버스 요금 한번 타는데 되게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200원 인상된 것도 사실은 조금 상당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운전을 한 지가 한 4년 됐나? 딱 이 버스 요금 오를지 말지 사실 시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버스를 그 전까지는 이제 자주 이용을 했었으니까 이제 요금 인상이 저도 좀 이거 좀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반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은. 먼저 이게 제가 딱 한 가지 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권을 이제 2020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30일 정기권 가격도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46,000원이었는데 52,000원으로 딱 6,000원, 이제 30일을 200원씩 해서 아마 그렇게 계산한 것 같아요. 그래서 52,000원 딱 올랐습니다. 정기권도 오른다는 점.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500원 그대로라는 점,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얘기하실까요? 이제 네. 버스 요금 인상이 이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작은 지자체로 갈수록 이 공공 대중교통 요금이 더 비싸거든요. 수도권에 네. 비해서 전주가 비싸고 전주에 비해서 지금도 이제 남원이나 이런 지자체들이 네. 더 비싸고, 이게 뭔가 이제 좀 역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도권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도 더 많이 갖춰져 있고 이용자 숫자도 더 많고 거기에서 온 어떤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쪽에서는 이제 갈수록 어쨌든 인구도 줄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용자 수는 줄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제 적자나니까 요금 인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유지 가능할 거냐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사실 지역 소멸이라는 주제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망 자체가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비용 논리로만 이제 접근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노선도 사실 거의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전주 시내버스 보시면 타시면 아시겠지만 노선이란 게 거의 이렇게 변동 없이 지금 뭐 새로운 뭐 신규 노선인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용자 입장에서 그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도 않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용자가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비용은 또 비싸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노선권이 아마 버스 회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버스 회사하고 다 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예, 협의를 네네. 해야 되긴 하는데 네. 뭐 전주시가 이제 노선을 새로 하려면은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도 결국 네. 이제 돈 들어가니까. 네. 이게 이제 마을버스 정도는 이제 시에서 또 이제 어쨌든 시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네.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뭐 만약 시가 의지가 있다면 확대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비용에서 딱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뭐죠? 강문식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노선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실은 그 카테고리가 직장인과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 중에서도 이제 유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밀접하게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컸지만 제 주변에 있는 이웃 엄마들의 아이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을버스처럼 사실은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그 학교에 그 근접한 곳에 아이들이 그렇게 등하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 등하교를 안전하게 내지는 안정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구책으로 단위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많죠. 근데 그 운영하는 곳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시내버스 요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그 기사님들 급여도 줘야 하고 또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내버스의 많게는 2배, 적게는 1.5배 이런 식으로 그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보호자가 그 비용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사고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스쿨버스가 그 시내버스하고 비교해서 또 이제 정기권이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 도입도 됐고 하는데 왜 스쿨버스가 이렇게 비싸야 하지? 이러면서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쿨버스 대신에 이제 시내버스를 타게 되고, 근데 시내버스는 그 근접성에 있어서 또 거리가 있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 그러면 등하교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기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중고등학생 그렇게 마을버스 개념으로 등하교만이라도 좀 그렇게 좀 그 고민이 되면 아이들의 사실은 지금 지역에서 말씀 아까도 하셨지만 인구 소멸,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인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대중교통 이제 무상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그 무상교통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걸림돌들 쟁점들이 있는데 결국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럼 이제 뭐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할 거냐? 그 돈을 누구에게 줄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민간 버스 업체들에게 다 그대로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냐?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지금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 업체가 정말 이제 뭐 사실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다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업에다가 적자가 나는 거를 다 전액을 이제 보전하면서 그 운송비를 전액을 이제 다 보전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여서 이게 이제 운영 시스템에
전환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건데 네. 전주 버스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제 도에서 한번 전체 용역을 했었어요. 네. 준공영제나 뭐 이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전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2019년에 운영 원가가 한 1,000억 정도 됐거든요. 1년에. 네. 그리고 보조금이 2019년에 나간 게 한 460억, 470억, 한 466억 정도. 이제 그러니까 거의 그 원가의 절반 정도가 보조금으로 메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어차피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할 거라면은 당장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예산상으로 올해 이제 적자 보조금이 한 370억, 뭐 환승 보조금 뭐 이거저거 하면은 한 460억, 거기에 이제 버스 구입 보조금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760억. 맞네요.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엄청 커요. 네네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네네네. 게. 그러면 차라리 아예 이제 전액을 다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무상교통을 시작을 해보고 그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편익이 있거든요.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도심의 어떤 교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타고 내리는데 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도 단축이 돼요. 뭐 이런 실험을 오히려 이제 어디서 했었냐면 요즘 이제 핫하잖아요. 저 뉴욕 그 미국의 뉴욕 그 시장 후보로 그 조란 맘다니가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그 조란 맘다니가 그 요구하고 그 외치고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무상교통인데 사실 이거를 이제 맘다니가 그 뉴욕 그 시의원으로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시범 사업으로 그래서 작년 말까지 노선을 몇 개 지역에 이제 몇 개 노선만 먼저 시범적으로 무상 운영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자본주의 최첨단 도시라고 하는 뉴욕에서도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못할 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재원을 그러면 다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 이제 2027년이면 없어지긴 하지만 그 정확한 명칭으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유하면은 내는 그 유류세. 유류세는 목적세거든요. 그게 이제 쓰이는 이렇게 용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세금은 여기에만 쓸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보통 그거 갖다 어디다 많이 쓰냐면 도로 가는 데 써요. 근데 거기 이제 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대중교통 지원이 있거든요. 대중교통 지원으로 쓰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갖다가 다 어떻게든 막 이제 도로 깔고 뭐 이런 데다 쓰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재원들을 가져다가 충분히 이제 말 그대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방향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또 뭐 그냥 이제 해오던 대로 요금 올려주고 또 요금 올려줘도 분명히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늘어날 거예요. 계속 이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버스 이용자 수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이제 들으신 대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확실히 좋다라는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몇몇 지역 언론들도 이 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7월 10일 전북일보 이준석 기자는 이제 민생 챙기다더니 전주만 1,700원, 옆 동네보다 돈 더 내는 전북 버스 요금, 이 제목의 기사로 전주시 버스 요금이 만약에 인상이 되면 1,700원인데 이 요금이 이제 다른 도청 지역의 도청 소재지는 물론 다른 광역시보다 비싼 요금이다라고 하면서 요금이 과도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사설에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보다 이제 서비스 개선, 이제 오른 만큼 이제 서비스 개선이 돼야 되는데 뭐 전주 시내버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또 운전 좀 난폭하게 하고 승차 거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먼저 개선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전북중앙신문 박정미 기자는 이제 물가 뛰는데 버스비까지 4년 만에 요금 인상 논란 기사에서 이제 왕복이면 200원씩이니까 400원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최소 이제 8,000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원 좀 전후로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제 내야 되는, 아니 한 달에 10,000원 이게. 근데 이제 이 한 달에 10,000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00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진짜 뭐 한 달에 뭐 한 끼 굶으면 되지 뭐 이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가볍게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후 이제 공영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장에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버스요금 인상과 같은 중대한 결정이 이제 공론화 없이 임의로 이렇게 통보식으로 추진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이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공영제를 또 아까 하기에는 또 무상요금제 그거하고도 또 다른 이야기여서, 또 공영제는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그건 또 복잡한 문제니까, 네, 그게는 또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민생과 관련된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였는데 비판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역 언론 대부분이 단순히 지금 현재까지는 요금 인상 소식만 기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게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언론 보도를 보면서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면은 이제 좀 더 나서서 뭐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라든지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근본적인 문제도 좀 들여다보고 최대한 시민 부담이 되지 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역 언론들이 많이 다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상당히 오래 얘기했네요, 이 주제로. 네.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너무 체감이 확 다가오는 그렇죠. 그런 문제여서, 네, 또 전주만 오른다는 게 아니라 다 오른다니까. 네. 어쨌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that easy to tame. You should see me under these lights. All my tears turn to ice. That's the sweetest escape. Every time the feeling kicks in, I might stay through the night. Bet you get it now. Rock that did it now. 착각하지만 누가 누군지. Whoa. Think you're running that? Guess we gonna be. You know I walk it, I'll talk it. 눈 감고 하나 둘 셋. Blackpink in your area.
네, 블랙핑크의 뛰어라는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 전북 지역만의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2.9%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21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아마 넘을 것 같아요. 215만 원 조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뭐 17년 만에 합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항상 나오지만은 매번 만족스럽지 못하다.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었네. 막 17년 만에 합의했다는 기사도 있고, 막 아니면은 막 또 중간에 또 나갔다 뭐 최저임금위원회 누구 막 하다가 뭐 그런 갈등도 있었다 막 이런. 그래서 이게 합의가 맞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북 지역 반응은 어떨까요? 이 기사를 이제 전북일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7월 13일 전북일보 김선찬 기자님이 전북 경제계 최저임금 걱정, 업종별 차등은 엇갈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북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원래 요구했던 것은 동결이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동결. 근데 이제 힘들면 이제 300원 전후 수준에서 결정해 달라고 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을 것 같다. 지금 결정된 이 요금을. 그 다음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중소기업 회장은 이제 전년도 물가 인상분과 비교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거의 유사해서 다행이다. 이제 물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고요. 전북 이제 상공회의소 회장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상폭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주축인 지역 경제 현실을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상인연합회장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약간 대체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조금 아쉽다.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종별 이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 전북 지역 경제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전북 소상공인 연합회장하고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임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런 취지로 긍정을 했지만, 반대로 전북 중소기업 회장님과 전북 상인 연합회장은 현실적으로 업종별 세분화가 어렵다. 그다음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반발과 분열이 생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했던 게 저희가 지난 회의 때 주제를 뭘로 할까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최저임금 마침 결정도 됐겠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제 그때 원더우먼님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그다음에 강문식 선생님은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일단은 업종별 차등이라는 표현을 조금 저는 그 네이밍이 그 적절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차등이라는 말 자체에서 오는 어감이 우리는 뭔가 이걸 차이나게 해야 한다, 구별지어야 한다는 것이 좀 정당함보다는 그 업종 간에 그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마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게 안 돼야 하는데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어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는 이미 노동이라는 말 앞에 이제는 압축 노동이라는 그 표현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 압축 노동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본권인 사실은 그 신변에 관련한 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과 그 신변에 관련한 일을
통제된 상황 속에서 하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이동하지 못하는 일의 경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압축 노동의 한 분야는 네. 이제 생산 공정 라인 있는 게 있잖아요.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네. 내가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여기가 공백이 생겨서 그 자체를 업무가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은 이제 압축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일과 그 다음에 또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각자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 하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뭐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쉬든지 아무튼 저녁엔 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이게 반복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수산이나 청과는 싱싱해야 한다는 네. 그런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가 잠든 사이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 뭐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본인이 이제 그 취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네.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들과 또 하나는 이제 그 물류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류 유통 이런 것들도 일상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간에 그 물건을 받고 이렇게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새벽에 그 또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축 노동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좀 다른 그런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렇죠. 늦은 야간이나 새벽에 이루어지는 네. 일들에 대한 것들은 이 최저임금이 카테고리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를 차등이라는 말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합의된 표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더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거는 누가 하든지 그 시간대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고유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근데 더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적정해야 한다는 네. 표현으로 저는 좀 말씀을 업무 강도에 드리겠습니다. 맞는 그렇죠. 그거에 맞는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네. 표현이 그 사회적 합의된 더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임금이 책정돼야 한다고 네. 또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강문식 의원님. 네. 뭐 이게 이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최저 어떤 생활을 생계를 보장하자라는 이제 취지의 임금 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그 취지가 있는 거고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는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아닌 좀 약간 좀 다른 어떤 제도들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뭐 야간 노동이라든지 사실 이제 야간 노동이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갈수록 오히려 야간 노동이 그렇죠. 사실은 없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야간 노동에 대한 어떤 야간 할증이라든지 지금 이미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지금 50% 가산이거든요. 야간 노동은. 저는 이거 50%가 아니라 100%, 150% 이상 할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장 노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이제 입법 과제가 있는 거고 그 입법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합의가 있는가 보면은요 우리 사회 합의를 뒤집어 보면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임금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합의가 우리 사회에 있느냐 저는 우리 사회는 그런 합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진짜 이게 진짜 이제 공화국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게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덜 괴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덜 괴롭게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 공기업이나 전문직이 되려고 여러 가지 입직 시험들에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보수를,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게 그거는 정당한 거고 너도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라. 거기에 못 올라가면은 너는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거는 그냥 그게 정당한 거야라는 이미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게 합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합의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참 난망한 일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게 커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야간 노동에 대해서 50%인데 지금 100%가 돼야 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있냐면 9시에서 6시라는 8시간을 일을 한 이후의 연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야간 노동은 말 예. 그대로 야간에 일을 했을 때 할증이 있어요. 야간에만 일할 때요? 예, 야간 할증이 있어요. 예. 그래요?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저기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아까 임금의 체계가 많아져야 한다는 그러니까 다른 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회에. 그래서 말씀에 이어서 그럼 최저임금, 생활임금 다른 또 임금 체계가 더 이제 있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시하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생략된 건 뭐가 있냐면 그 임금 자체라기보다는 물론 총괄을 하면 그게 뭐 월급이고 급여지만 그 뒤에 따르는 복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퇴직금이니 수당이니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좀 확장돼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예. 그래서도 그거는 아마도 네네. 그래서 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취지가 있는 거여서 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테이블인 거고 아마 이제 별도의 어떤 사회적인 논의들이 필요할 건데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무엇이냐라는 네. 데서부터 서로 좀 합의점을 마련하는 상당히 거시적인 담론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네. 이 최저임금 이제 보도와 관련돼서도 한마디 좀 덧붙이면은 네. 그래서 다들 이제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이게 그쵸. 뭐가 아쉬웠어, 뭐가 네.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보도가 지역 언론들에서 뭐 사실은 거의 전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언론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뭐 방금 아까 이야기 여기 나왔던 그렇죠. 제가 소개드린 기사도 소상공인협회 뭐 이렇게 경영자 입장에서 네. 소상공인분들이 계시지만 네, 경영자들 이게 참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참 이제 이 뭐 계속 이제 반복되어 오는 현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렇죠. 최저임금 얘기할 거면 노동단체 입장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물론 이 시간 이외에도 찾아봐야겠지만 그럼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면 지금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신문사가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럼 그런 노동신문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노동자 입장에서도 하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매일노동신문인가 이게 아무튼 노동신문이 있어요. 노동 문제만. 그러면 이제 이 다루는 기사를 저도 예, 한번 찾아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항상 불만스럽고 너무 적어서 불만스럽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항상 너무 높아서 불만스러운 이런 참 이게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면 좀 한 가지 좀 색다른 카테고리를 하나 조금 공유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군가 고용을 했을 때만이 그 최저임금을 우리는 그 노동으로 인정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업주부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의 노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뭐 결혼 뭐 24년 차지만 전업주부 3년간 했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국가기관으로부터
편지라고 하나요? 그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임의 가입자 대상이며 그 국민연금에 얼마라고 책정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다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합니다. 임의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저는 소득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된 겁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전업주부에 대한 그런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건강보험도 내고 국민연금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거를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10년 120개월을 내야 나중에 그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그거를 기회로 제공했지만 우리 실제 전업주부를 한 사람들은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게 없잖아요. 과연 이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해서 저는 실제 그때 고민하고는 제가 가입을 그냥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가입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서도 그 최저임금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 약간 그쪽으로 갈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네네. 그거는 좀 이것도 이제 경제학적으로 아주 여러 쟁점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거 다 그렇죠. 네, 이거는 또 다음 기회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 다음 기회에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항상 이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이미 다른 나라는 이미 차등 적용하는 곳이 일부 있어요. 지역이나 아니면 업종별 일부 몇 쪽 나이나 뭐 업종별로 따라서 이런 차등 적용을 하는 데가 있어서 다른 나라니까 있어서 이게 찬반 의견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참 반대가 15표, 찬성이 11표, 무효 1표로 반대가 더 많긴 한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크진 않아서 굉장히 이게 논쟁적인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런 구조는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고 언제 한번 또 다른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과 함께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로만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민생과 관련된 지역 버스 요금, 최저임금 이야기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처음 하셨는데 간단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긴장했고요. 그래도 이렇게 먼저 하셨던 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편해진 모습으로 다음 방송에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해주시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던 제가 또 이게 담당해왔던 주제들이어서 좀 이야기하기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혹시 한마디? 딱 한마디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제 하면서 적었는데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화두 같은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사회가 몇 번 반복됐지만 공화국을 함께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